네, 여러분 지금 김상엽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장님 그리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김정혜 부회장님 비롯한 내빈들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내빈 여러분들 모시고 바로 사진 촬영 먼저 진행할 예정인데요. 지금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내빈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대 위로 자리해 주십시오. 네. 늘 김상엽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혜 부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들 모두 도착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념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 위에 올라가 주시면 사진이 좀 더 잘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무대 위로 지금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2023 탄소중립 녹색성장 릴레이 컨퍼런스, 오늘은 반도체 산업 탄소중립 글로벌 동향과 대응 전략 컨퍼런스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내빈 여러분들 모시고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활짝 미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포즈 한번 바꿔볼까요? 네, 국장님, 과장님도 지금 자리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파이팅 포즈 한번 해볼까요? 네, 먼저 정자세로 한 번 더 찍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국장님 올라오셨기 때문에 정자세로 한번 찍고요. 저희가 또 파이팅 포즈 한번 찍겠습니다. 네, 오른쪽 손 들고 파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사진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로 돌아가서 착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편안하게 착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내빈 여러분들도 모두 자리하셨기 때문에 본 컨퍼런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주관하는 반도체 산업 탄소중립 글로벌 동향과 대응 전략 컨퍼런스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현장뿐만 아니라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 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의 참석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김경미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컨퍼런스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본행사를 주최해 주신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김상엽 위원장님 여러분께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김정혜 부회장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하윤희 교수님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영남대학교 강석원 교수님께서도 자리 빛내주고 계시죠.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산업부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님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환경부 이영석 기후변화정책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송두근 부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솔브레인 정현석 대표이사님, 정문주 전무님 두 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국거래소 산하 한국IR협의회 김경민 애널리스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KI 컨설팅 김범조 상무님, 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 김창욱 MD 파트너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외에도 오늘 많은 분들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위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은 자리에서 예를 갖춰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격적으로 본 컨퍼런스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행사를 주최하고 마련해 주신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김상엽 위원장님 모시고 시작을 여는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상엽입니다. 먼저 이 소중한 자리를 함께 마련해 주신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님께 각별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의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스턴 컨설팅의 김창욱 MD 파트너가 이제 매니징 디렉터로서의 파트너라는 소리로 알고 있는데,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우리 탄노기의 일종의 날리지 파트너 역할을 하면서 지금 철강, 화학 등등의 우리 다배출 산업, 그러나 우리의 전략적인 산업의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의 활로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 아주 저명하신 분이죠. 한국거래소 IR 협의회 김경민 애널리스트님, 그리고 KI 컨설팅의 김범조 상무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역이죠. 삼성전자의 우리 송두근 부사장, 삼성전자의 환경 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계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대단한 기업이죠. 우리 솔브레인의 정현석 대표 이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업 37년이고 3년 뒤면 이제 40주년인데 솔브레인과 같은 기업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사실은 미래를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문주 전무님도 함께 오셨고요. 그리고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산업부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국장님 감사합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탄노기에서 함께 미래 정책을 강구했었는데요. 그리고 환경부의 이영석 기후변화 정책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식구죠. 우리 탄노기의 에너지산업분과 간사를 맡고 계신 고려대 하윤희 교수님, 그리고 탄노기의 강석원 교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탄노기에서도 주대영 사무차장님, 민상기 국장님, 최윤석 팀장님, 이민아 박사님, 사실 이번 포럼 준비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상징 그 자체입니다. 제가 뭐 디테일을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 중국의 엄연한 지정학적, 산업적으로는 공급망 갈등 속에서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가기 위한 전략적인 육성 정책을 연일 발표하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환경 규제가 이제 현실이 되었고, 반도체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제조 공정상 또 전력을 또 사용해야 되고, 또 반도체라는 워낙 거대한 공급망 속에서 스코프 3 등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비례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산업으로서는 상당히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포인트에 처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는 생산 공정상에 이른바 스코프 1상의 배출이 있고요. 또 전력을 사용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스코프 2의 배출이 있고 또 그리고 공급망 전반에 스코프 3까지 총망라한 전방위적인 탄소 중립 그런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공정상의 반도체 산업의 대폭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친환경 공정 기술 개발이 당연히 필수적입니다. 사실 지난해 2022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 장정 집계를 해본 결과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반도체 업종의 배출량은 그 전년 대비 160만 톤이 줄어들었습니다. 뭐 생산량 조정도 요인이겠지만 긍정적으로는 반도체 업체 공정 과정상의 가스 저감 설비 구축 그리고 고효율 설비 시설 도입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삼성전자나 우리 SK 하이닉스 반도체 기업이 혼자 풀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전력 사용의 문제입니다. 특히 R200 Renewable 100에 이제 가입한 상태고 정부로서는 이들 기업의 재생 에너지에 대한 액세스를 좀 전략적으로 보장해야 될 책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압도적인 해상 풍력 주도 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TSMC라는 회사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제 제주도 그린 수소 글로벌 포럼에 다녀왔고 또 분산 에너지를 주제로 한 우리 탄노기 권역별 포럼을 했습니다. 제주도가 이제 사실은 재생에너지 생산 기지로서 내륙에 재생에너지를 수출하게 될 날도 올 겁니다. 하지만 이건 좀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요.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도 제가 우리 강경성 산자부 차관과 세션을 하나 하고 왔지만 해상 풍력은 우리 NDC 달성을 위해서도 앞으로 2030년까지 10배 가까이 키워야 됩니다. 한 20기가 규모로. 근데 사실은 그렇게 키운다고 해도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가 녹록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전략적인 포인트에 와 있음을 느낀다는 말씀인데요. 이런 와중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제78차 유엔 총회에서 카본 프리 얼라이언스라는 상당히 대담한 구상을 밝히셨습니다. 카본 프리 얼라이언스라는 것은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라면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무탄소 에너지로서 탄소 중립에 기여하고 특히 산업계의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자는 구상입니다. 제가 우리 최재하 외교부에서 오신 최재하 과장님과 함께 UN 기후 에너지 전환 고위급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미국, 영국 등은 한국의 구상에 전폭적인 지지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사우디에서 사우디의 그린 사우디 이니셔티브와 한국의 카본 프리 얼라이언스를 서로 양국의 전략적인 협력 아이템으로 설정을 하셨는데 중동 국가들도 대환영이고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한중일 3국 간 협력 대화를 10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중국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아야 되고 카본 프리 얼라이언스 대해서는 찬성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일본은 쉽게 말해서 120%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것은 독일이 사실 그런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이 재생에너지는 별로 안 키우고 원전만 하려 그러는 것이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무탄소 에너지의 주도적인 위상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게 확고한 의지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이 기회가 있으면 좀 더 분명히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백을 뭐 대체하고 그러는 개념이 전혀 아니고요. 아리백 자체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서 아리백만으로 탄소 중립이라는 어마어마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또 나라별로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기에 가용한 무탄소 에너지를 최대한 동원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그것이 IEA의 지론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여기까지 온 거는 한국에는 예를 들자면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지하 자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시대는 지하에 파묻혀 있는 자원이 아니라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와 같은 지상에 있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원전 같은 경우 우라늄은 에너지라기보다는 연료라기보다는 원료에 가깝죠. 우리가 지상 에너지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키울 수 있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카본 프리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한국이 이제는 에너지도 자주적이고 주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탄노기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기업들의 탄소 중립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2050년 리뉴어블 100을 일찌감치 선언했고 대체가스 개발 등 반도체 산업의 탄소 중립에 대한 표준을 선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엔총회 그 에너지 전환 고위급 회의에서 제 발언 차례가 왔을 때 무슨 얘기부터 시작했냐면요. 한국에서 국제사회를 위해서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우리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슈퍼 에너지 에피션트한 세마이컨덕터를 만들어서 초고효율, 초절전 반도체를 2030년까지 개발해서 에너지 효율을 30% 이상 높일 거다. 사실 그 한마디로 제가 딱 그 기선을 좀 제압을 하고 갔습니다. 사실 반도체가 고도화될수록 그렇게 된다고는 하지만 반도체를 만들지 않은 국가로서는 굉장히 파워풀한 메시지였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고요. 사실 이번에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UAE의 두바이에서 열리는데 거기서 핵심적 주제가 사실 에너지 이피션시입니다. 에너지 효율입니다. 그래서 알 자베르 그 의장이 그동안 에너지 효율이라는 것은 그 어떤 그 에너지 원에 대한 비중보다는 집중이 덜 갔지만 에너지 효율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추구해야 될 전략적 의제다. 이걸 이제 띄우겠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거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솔브레인의 경우 반도체 제조 과정 중에 사용되는 불화수소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대응에 이미 큰 역할을 했고요. 2022년 저탄소 녹색 성장 경영을 선언해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대한민국의 아주 아까 제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7대 그룹과 이런 긴밀한 협력 관계를 수평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IPCC의 2006년 가이드라인을 따르자면 반도체 제조에 불가피한 NF3도 온실가스로 분류가 돼서, 그렇게 되면 사실 반도체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템이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또한 피해갈 수 없는 혁신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반도체 협회와 반도체 기업들이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탄녹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산학연 반도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글로벌 트렌드를 진단하고 효과적인 중장기 탄소 중립 대응 전략에 대한 여러 고민 그리고 대책들을 들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열심히 듣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저희가 롤링 플랜을 선언했습니다. 중장기 전략이지만 계속해서 문제를 보완하고 시정하고 또 더 개선해 나가는 끊임없는 혁신 과정을 밟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반도체 포럼은 그런 면에서 새로운 시작을 향한 출발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상엽 위원장님께서 본 컨퍼런스의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기업들의 탄소 중립 노력에 계속해서 뒷받침해 주시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토론도 열심히 듣고 정책이나 활동에 많이 반영하겠다라는 말씀으로 행사의 의미를 더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김정회 부회장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회장님 등단하고 계신데요.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반도체 산업협회 김정혜 부회장입니다. 저희 오늘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김상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다음 발표에 반도체 산업 관련된 구체적 내용들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기후변화 대응 또는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가스에서 나오는 문제일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노력을 해오는 거고, 이건 정부뿐만이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그런 자율적인 노력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반도체 생산 나라가 전 세계에 많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 6개 주요 국가의 반도체 산업 관련된 기관들이 매년 모여서 자율적으로 그런 공정과세에서 나오는 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그동안 계속 진행해 왔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역할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조금 반도체는 아니지만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후변화 탄소중립 관련해서 많이 또 얘기 나온 게 냉매입니다. 이제 에어컨에서 냉매 나온 건데 많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냉매가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게 맨 처음에는 기후에도 안 좋고 인체도 위험하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점점 기후에 좀 더 프렌들리한 냉매로 바뀌어가는 프로세스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일 중요했던 것이 더 나은 냉매가 존재한 다음에 그거를 그러면 어떤 타임 프레임을 통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반도체 부문에서도 그런 공정에 있어서 그런 대체제를 찾는 노력들이 같이 보완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가 드리고 말씀은 반도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인간의 생활과 그다음에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반도체가 자율주행차 같은 데 사용된다면 인류가 사고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만, 기후변화에서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자동차가 저 옛날에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가 바뀜에 따라서 전기차면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내연기관에 비해서 탄소 중립에 좀 더 기여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전기차가 되면 전력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럼 전력을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느냐가 반도체 역할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최근에 반도체에서 그동안에 맨 처음 PC, 그다음 모바일, 그다음에 서버였으면 다음에는 이제 자동차가 큰 수요처가 될 수 있다는 말씀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게 저 다 알다시피 지금 이 탄소 중립 관련된 통계를 할 때 수송 분야 또 반업 반야 이렇게 서로 나뉘어져 있어서 실제로 반도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산하기가 참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수령화하기는 힘들지만 그런 부분도 많이 좀 고민돼야 되고, 그래서 이쪽 반도체 쪽에서 좀 더 혁신이 일어나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기여할 수 있는 역할들을 조금 더 인커리지 시킬 수 있는 정책도 앞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오늘 이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좀 더 이런 좋은 계기를 통해서 그런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걸 바탕으로 외국과에 있었을 때도 이런 논리들을 좀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혜 부회장님 고맙습니다. 탄소 중립 기업들의 노력도 얼마나 관심 많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본행사를 마련해 주신 두 분의 소중한 말씀을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 산업 탄소 중립 글로벌 동향과 대응 전략 컨퍼런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의 간단한 발표를 듣고 난 후에 패널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발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 산하 한국 IR협의회 김경민 애널리스트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고요. 글로벌 환경에서 바라본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상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지금부터 발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김경민 애널리스트님, 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국거래소 산하 한국 IR협의회에서 지금 반도체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민입니다. 글로벌 환경에서 바라본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수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수요는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외 나머지 수요는 지금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챗 GPT 4.0한테 제가 이 메시지를 그대로 영어로 얘기해 준 다음에 이 컨셉에 맞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이 그림 외에 나머지 3개의 그림이 더 있고요. 총 4개의 그림 중에 가장 이제 제 마음에 드는 그림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니던 시절에 미술 성적이 안 좋아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은 챗 GPT 4.0 덕분에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고 있고 이렇게 멋진 고화질의 그림을 보여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AI 수요만 좋다 보니까 반도체 시장 전체는 역성장합니다. 그래서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요. AI를 제외한 나머지 전통적 수요, PC 수요, 모바일 수요, 그리고 서버 중에서 그 엑셀러레이터가 들어가 있지 않는 커머더티 서버 수요는 지금 좋습니다. 특히 서버 같은 경우는 항상 매년 최소한 2~3%씩 성장을 해왔는데 이제 올해는 역성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한국 반도체 수출 데이터에도 반영이 됩니다. 이미 1년 전인 2022년 10월부터 데이터가 부진해지기 시작했고요. 저희가 월별로 100억 달러 수출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중요한데 지난 12개월 동안 100억 달러를 하회했다가 9월 달에 다시 99억 달러까지 지금 바닥에서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 AI 수요가 좋다는 것들은 지금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기업은 엔비디아고요. 원래 엔비디아 분기 매출은 지금 이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일정 수준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 분기에는 과거 분기 평균의 거의 2배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엔비디아는 아직 분기 실적 발표를 하진 않았고 아마 11월 셋째 주쯤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또다시 시장에 전달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AI 수요가 이끄는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는 사실 산업 지표가 아니라 주가입니다. 그래서 미국 반도체 주식 중에 엔비디아가 연초 대비 200% 이상 주가 상승을 기록했고요. 엔비디아보다 더 많이 오른 기업이 있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이제 서버를 모듈화해서 공급하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엔비디아와 같이 1993년도에 설립이 된 회사이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CEO님은 엔비디아 CEO님과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알려지면서 엔비디아보다 더 높은 주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이런 산업 지표보다 주가가 먼저 움직이다 보니까 그 자본의 이동이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 주가 수익률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수익을 내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생겼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 흐름에 1.5배 레버리지하는 ETF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린아이 쉐어즈라고 하는 이 ETF는 연초 대비 수익률이 390%이고요. 이와 반대로 제일 밑줄을 보시면 엔비디아가 오히려 하락할 것이다라고 베팅하는 엔비디아 베어 데일리 ETF가 나왔고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수익률이 마이너스 81%입니다. 그래서 플러스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어떤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자본의 이동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AI 업종 덕분에 무형자산 회사들, 즉 팹리스 회사들, DSP 회사들, IP 회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기업 목록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알칩, 글로벌 유니칩, 페어데이는 모두 다 대만 회사들이고요. 이 세 회사 모두 연초 대비 주가 수익률이 각각 100%를 크게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들도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상장했던 가온칩스는 이제 DSP를 대표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올해 상장했던 파두, 작년 하반기에 상장하셨던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상장 초기에는 시장 반응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로 시가총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아울러 이제 이틀 후에 상장하는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기업은 IP에 특화된 기업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고요. 심지어 2015년에 이미 상장한 지 7년 정도 된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어제 오후 4시에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줌으로 진행을 했는데 보통 이런 미팅을 하면 여의도에 계신 투자자나 애널리스트 분들이 20명 정도 참석하거든요. 어제는 70명 가까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에이징랜드도 아까 말씀드린 가온칩스처럼 DSP 기업인데요. 상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AI 수요가 좋은데 그러면 아까 보신 엔비디아처럼 매출이 다 올라가냐? 그렇진 않습니다. 엔비디아 협력사 TSMC는 AI 매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사 매출은 과거 사상 최고치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고요. 매출 억제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폰 수요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TSMC도 그런 부분에서 매출이 억제가 되고 있고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후공정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반도체 업종에서 후공정 패키징에 대해서 관심들이 거의 없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전공정보다는 후공정 패키징에 대해서 관심이 훨씬 더 많아지셔서요. 지금 어디 가서 제가 반도체 세미나 하면 거의 100% 후공정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패키징 공정, 후공정 내에서 특히 패키징 공정이 많이 주목받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탄소 중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플럭스 공정에서 플럭스 리스로 간다던가 아니면 습식 세정을 건식 세정으로 바꾼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녹는 점이 낮은 솔더볼을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탄소 중립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드밴스 패키징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2차원 형태의 간단한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제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요거 좀 더 복잡하고 멋진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패권 다툼이 원래는 선단 공정 쪽이었는데 지금은 점점점 후공정 패키징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가 흐름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HBM 패키징 수혜주 중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이 이제 이스라엘 회사인 캠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최근에 그 이제 이스라엘 쪽에 그 정치적 이슈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비 수익률이 172%였고요. 두 번째로 많이 오르는 회사는 온투라는 회사인데 온투도 역시 캠텍의 경쟁사이며 둘 다 모두 패키징 쪽에 검사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HBM이란 첨단 패키징 외에 비메모리 쪽에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도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실제 이 이제 자료를 제시한 네덜란드의 장비사 같은 경우는 2025년, 2026년에 이 장비 판매를 기대를 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좀 더 빨리 도입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9월부터 조금씩 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을 실제 구현하려면 CMP 펄리싱이나 아니면은 어닐링 같은 그런 전공정급의 고급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이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구현을 위해서 정교한 장비, 특수 소재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많은 장비사들이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지난 7월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서 이제 보도 자료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2차원 그림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TSV로 본딩을 한 HBM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이 다 같이 구현이 된다면 이렇게 복잡한 구조, 아름다운 구조의 패키징이 완성이 됩니다. 빅테크 기업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AI 투자를 하려면 잉여 현금 흐름이 많아야 되는데요. 전 세계에서 지금 잉여 현금 흐름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애플입니다. 실제 애플은 설비 투자 자체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간 13조 원 정도를 하고 있고요. 설비 투자 자체가 많은 기업들은 메타,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알파벳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아침에 실적 발표를 했고요. 클라우드 설비 투자 및 매출 증가율 방향성에 따라서 주가가 서로 완전히 극단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클라우드 지금 매출 증가율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훨씬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빅테크 기업 설비 투자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이버 기준 연간 5천억 이상, 카카오가 원래 3천억대였는데 지금 4천억대로 약간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서 또 같이 보셔야 되는 어떤 정세 변화는 인도가 수혜 지역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의 대외적 위상이 약화되니까 인도가 부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도가 왜 부각되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챗 GPT한테 물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잘 알려줍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챗 GPT가 한글로 대답한 것을 제가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것입니다. 인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다 보니까 미국 빅테크 기업 중에 인도 출신 매니지먼트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고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IBM, 어도비, 마이크론, 알파벳의 CEO가 모두 이제 인도 분이거나 아니면 인도에서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네, 이제부터 메모리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마이크론 CEO 말씀드렸는데요. 마이크론이 최근에 실적 발표 마치면서 어떤 이야기를 요구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3개월 전부터 AI 수요와 후공정 패키징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었고요. 9월 27일 아침 실적 발표 때는 후공정 중에 특히 HBM3 사실은 아직 양산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기업 가치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IR을 시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실적은 언제 좋아지나요? 지금 보시는 이 지표가 되게 이제 복잡한 지표인데 이게 숫자가 내려가야지 좋거든요. 근데 지금 마이크론의 경우에 이게 지금 천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 오른쪽 끝을 보시면 서서히 내려가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건 SK 하이닉스입니다. 이제 확 내려갔죠.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실적은 좋아지고 주가는 더 많이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인데요.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지표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SK 하이닉스에서 실적 발표하시고 다음 주에 삼성전자에서 실적 발표하시는데 이 지표가 어느 정도 더 내려왔는지 추가로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건 샤오미인데요. 샤오미는 지금 이 지표가 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 10개 분기 연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점점점 업황이 바닥을 지나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제 현물 가격에도 반영이 됩니다. 현물 가격이 지금 18,000원 정도였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2만 원 이상으로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런 흐름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 가장 많이 이제 주가가 상승한 기업은 SK 하이닉스인데요. 그 이유는 아까 보셨던 이 지표가 가장 빠르게 잘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재고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가 흐름에 아주 정확하게 굉장히 빨리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AI 수요만 매우 좋은 상황이라 AI 수요에 대응을 해야 되고요. AI 수요에 대응하려면 한국 기업들은 후공정 패키징 기술력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중국의 위상이 약화되고 인도 중심의 정세 변화에 주목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지금 바닥을 지나서 수출 지표가 100억 달러에 다시 근접한 정도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 번째 발표 함께 해주셨습니다. 김경희 애널리스트였는데요. 세계적인 반도체 시장의 동향 한번 살펴주셨고요. 그 안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을 가질 수 있는 전망, 그 결론까지 잘 마무리 지어줬습니다. 잠시 후에 또 저희가 토론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발표자를 소개합니다. KEI 컨설팅 김범조 상무님이십니다. 반도체 주요 기업의 아리백 및 또 탄소 중립 저감 대책과 우리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함께 발표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KEI 컨설팅의 김범조입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코리아 에너지 앤 인더스트리 컨설팅이었어요. 주요 하는 업무가 에너지 쪽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아리백 및 탄소 중립 저감 대책이지만 주요 내용은 스콥 2에 들어가는 아리백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에 비해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시작하기 앞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일단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반도체 산업의 경쟁 업체로 얘기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이 워낙 글로벌적으로 큰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고 그 기업들은 굉장히 빠르게 아리백에 향해 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고 그 부분을 우리에게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 앞서가는 기업들은 거의 이제 뛰어가는 수준인데요. 지금 우리 기업들은 이제 시작해야 되고 국내 재생에너지 환경이 그렇게 우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의 외형적인 사이즈가 글로벌 탑 레벨에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 동시에 질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지금의 경쟁 업체들이 하고 있는 수준의 우수한 형태의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라는 요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그런 기대에 부응해서 실제 노력하고 계십니다. 제가 에너지 쪽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아리백에 대한 컨설팅도 많으시고요. 아리백 컨설팅을 할 때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굉장히 질적으로 우수한 방식을 접근하고자 노력은 하십니다. 다만 한 번에 갈 수는 없다는 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앞서간 기업들이 지금 달리고 있는 이유는 상당 기간 동안 해당 국가의 우수한 재생에너지 환경을 활용해서 기어가고 걸어가고 그 다음에 달리고 있는 질적 향상을 이뤄냈는데 우리는 그 과정 없이 한 번에 모든 걸 해달라고 하고 있고 그런 게 실질적으로 최근에 그린피스 보고서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차례는 정부로 다시 왔다고 봅니다. 처음에 아리백을 하기 위한 제도가 없었을 때 정부가 제도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실제 노력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더 어려운 목표로 가고 계신데 그 짧은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 우리도 걷고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을 이젠 정부가 한 번 더 해외 수준의 그런 완충 장치를 만들어 달라는 게 슬라이드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이 전반적인 반도체 업종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주요한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반도체는 국내에 5% 정도 되지만 계속해서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반도체 업종은 성장하고 배출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업종의 전체 한 분석마다 다르지만 60-70%가 스콥 1, 2에서 나온다고 보고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오른쪽에 보시면 공정이 고도화될수록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반도체는 성장하고 공정이 고도화되면서 배출량이 더 늘어나는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게 모두의 숙제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왼쪽이 이제 하버드에서 몇 년 전에 내놨던 보고서가 반도체는 그러니까 공급한 이후 소비자가 사용하는 수명 주기 대비 생산 과정에서의 배출량이 더 많다라는 이유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다 할 것 없이 스콥3 그들에게 스콥3 우리에게 해당하는 스콥 1, 2에 대해서 감축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 걸 받는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메모리든 로직이든 다 어떤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빠른 기업들은 30년, 뭐 늦으면 50년 정도의 넷제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얘기되고 있는 방식이 감축 수단이 까만색이 스콥 2입니다. 스콥 2에서 상당 부분을 절감해야 된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콥 1에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데 스콥 2에서 절감하는 게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소비량 절감, 재생에너지 최적화, 스콥 1이 공정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수단들로 거의 이런 부분은 도출이 끝나 있고 이미 기업들도 다 파악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스콥 2에 대한 절감으로 TSMC가 상징적으로 2020년에 920메가의 층화 BC를 오스테드랑 계약하면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아리백 최초로 선언했다라고 돼 있고요. 인텔은 이미 오른쪽에 나와 있지만
93% 정도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UMC는 5%, 마이크론도 높지 않은 수주로 실질적으로 인텔을 빼고 나면 그렇게 높은 비율이 아닌 상황이 글로벌 반도체 재생에너지 전환 상황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에서 반도체 큰 기업들을 리스트업 해놓은 건데 대부분이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2050년에 아리백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딱 하나 더 빠르게 가는 기업이 인텔이고, 인텔이 2030년이고 TSMC가 가입할 때 50년으로 했지만 최근에 40년으로 조기 달성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왼쪽이 현재 2022년 기준의 주요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비율인데 인텔이 93%고 국내 기업들이 30%, 대만 기업들이 10% 언더입니다. 이 기업에 상관없이 결국 핵심 공장, 그 기업의 가장 큰 공장이 어느 국가에 소재하는지가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른쪽에 나와 보면 국내 6%, 대만 4% 정도 되고요. 미국이 14% 정도지만 상당 14% 자체가 양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인텔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영향도 중요하지만 재생에너지란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환경과 국가의 제도가 기본을 받쳐주는 게 첫 번째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도 살펴보면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이 국내 24% 한다고 돼 있지만 해외에서 100%입니다. 하이닉스 똑같습니다. 국내 30%라고 하고 있지만 해외 100%를 하고 있고 환경이 달성되는 과정 상황에서는 국내 기업도 이미 100%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국내 현지 공장에서 어려움을 갖고도 30%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외 인텔이 어떻게 하고 있냐? 환경이 좋은 국가에서 REC라는 수단에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들 PPA가 가장 좋은 옵션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인텔이 93%를 달성하는 대부분은 REC였습니다. 나머지 TSMC가 958기가 정도 PPA라고 했고 중국, 미국에서 REC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특징이 저 그래프인데요. 왼쪽 기업이 반도체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방식별 구성 비율을 보면 절대적인 비중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14.8%의 REC 수단이고 아래쪽이 2.1% 정도가 PPM, 2.1 정도로 펼치는 게 PPM입니다. 오른쪽이 CDP에 가입된 글로벌 기업들의 이행 수단인데요.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재생에너지 조달의 35% 정도를 타 영역에 있는 기업들이 PPA를 하는 반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숫자적 양적 확대는 된 것 같지만 질적으로는 REC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이유가 CDP는 굉장히 전체는 여러 국가를 포섭할 수밖에 없고요. 그에 비해 반도체는 잘 알려진 몇몇 국가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 몇몇 국가의 특징을 보면 인텔이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 그래프입니다. 저 그래프의 끝단을 보시면 한 3, 4불 정도인데 미국의 REC 가격입니다. 미국의 REC 가격이 VREC라고 우리처럼 규제로 쓰는 것 외에 다른 쪽에 재생에너지나 규제 RPS에서 쓰이지 않는 물량들이 있고 그 가격들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 1달러를 굉장히 오래 유지하다가 7불까지 올라간 이후 메가당 4, 5불 정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 국내 REC를 현물 시장에서 아리백 기업이 살려면 약 85,000원 정도 듭니다. 70불 정도가 드는 반면 미국이 약 5불 정도 들고 있고요. 아래쪽에 있지만 유럽의 지오, 일본의 비하석 증서가 비슷한 수준입니다. 굉장히 낮은 가격. 우리는 메가당 85,000원 수준임에 비해 일본에서 살 수 있는 제일 싼 가격이 메가당 0.3엔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차이가 나도록 있으니 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글로벌 기업도 앞서 슬라이드에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2.1이라는 숫자의 PPA를 확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살펴보면 왼쪽에 나와 있는 REC를 통해서 다 질적 양적 확대를 이루었고 최근에 들어서야 부분적으로 PPA를 하고 있습니다. TSMC의 920메가라는 굉장히 특이한 사례를 제외하고 나면 이제 대부분 PPA를 맺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국내 기업들도 이 정도 노력은 하고 계시고 제가 알기로 국내 메이저 반도체 제조 기업들도 조만간 대규모의 PPA 계약을 체결하고 발표하실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것 같고요. 전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 국가에서 인증서로 하고 있고 국내에서 녹색 요금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상황에 대한 평가는 우리 기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질적 향상을 하기에는 국내 환경, 재생에너지 환경 및 제도가 조달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국내에서는 RPS라는 규제와 아리백이라는 민간의 자발적 수요가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규제는 보상체에 했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 수용이 되는 반면 기업은 그걸 오로지 안아야 되니 3번 앱 재생에너지 비용에 부담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최근에 PPA를 체결하고 있는 이유는 왼쪽의 그래프와 같은 굉장히 심플한 이유입니다. PPA가 환경적으로 제일 좋다는 건 일본에서 모두 다 알고 계셨고요. 다만 과거의 고민은 재무적으로 불리하다였는데 한전이 요금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장기간 20년의 아래쪽의 면적을 이제 계산해 보니 더 이상 PPA가 재무적으로도 불리한 옵션은 아니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IPS 시장도 지금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수요가 폭증하고 공급은 부족한데 거기다 대규모 기업까지 PPA를 찾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의 하락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고 싶은 전략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최근에 너무 PPA로 집중되면서 앞서 보셨던 슬라이드에 그 재무적으로 유리하다는 게 입증이 되면서 다들 PPA로 가니까 시장에 수요가 일시에 몰리는 것 같고요. 다른 녹색 프리미엄이나 REC 방식에 대해 약간은 거리를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포지션보다는 기업은 좀 더 다양한 조달 방식을 폭넓게 활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게 좋겠고요. 그건 이미 주요 기업은 저 이상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이 이제 실제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정부의 차례라는 게 결국 2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입니다. 앞서 슬라이드 핵심은 그들이 초기에 양적 확대를 이루어냈던 거는 1불짜리, 지금 5불짜리 REC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그 방식은 2번, 3번 이런 데서 활용이 됩니다. 결국 최근에 일본에서 하고 있는 게 우리는 IPS를 했다. 그러면 그건 아리백에서 못 씁니다. 일본에 FIP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해주는데 그 동일한 발전량을 가지고 기업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이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일본도 2022년부터 도입하고 있고요. 3번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결국 경합적 재화로 묶으면서 가격 폭등을 일으킬 게 아니라 RPS에서 활용할 수 없는 재생에너지 전력이 국내에 있습니다. 그런 재생에너지 전력을 증소화해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춰달라는 걸 요구할 차례라고 보입니다. 4번은 녹색 프리미엄 제도를 좀 더 개선해서 기업이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분적인 제도 개선일 것 같고요. 5번은 PPA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키옥시아가 아직까지 그렇게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진 않지만 일본이 환경을 22년, 23년부터 굉장히 좋게 하는 게 이번의 제도 그리고 PPA 설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알려진 대로 대만의 망이용료 할인 등이 있는데요. 결국 기업이 1번을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되 지금은 일단 양적 성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은 제도적으로 한 번 더 만들어 가는 차례가 일단 2, 3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기업이 PPA를 확대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룰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범조 상무님의 발표였습니다. 글로벌 탄소 중립 현황 또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전략 다각적인 시각에서 살펴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내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 마지막 제언까지 네, 좋은 내용 공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제 준비된 마지막 발표가 되겠는데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 김창옥 MD 파트너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Decarbonization in Semiconductor Industry라는 주제로 지금부터 발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MD 파트너님 김창옥 MD 파트너님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보스턴 컨설팅 그룹 서울 오피스에서 반도체 팀 리딩하고 있는 김창욱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주로 좀 기업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앞에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얘기들도 좀 나눴었는데 기업 입장에서 어떤 좀 시사점이 있을지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넷제로라는 요구 사항이 일단은 정책적으로 좀 세게 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시겠지만 블랙락을 포함한 액티비스트 펀드들까지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이 좀 기업들을 괴롭히는 입장이고 또 이제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40%의 밀레니얼들은
내가 기업이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좀 운영하는 회사를 다니고 싶다, 이런 얘기들까지 하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화두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반도체 산업으로 와서 좀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시간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지 좀 합산을 해보면 연 계속 10%씩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보여지는 거는 자동차 산업과 좀 비교를 해보면 이게 결국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이 반도체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다른 산업들은 줄여가고 있어서 우리는 좀 역행하고 있다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사별로 좀 한 번 더 따져보면 어떤지를 보아도 대부분이 이제 이 탄소에 대한 웨이퍼당 탄소 배출량으로 이제 기업의 사이즈에 관계없이 웨이퍼당으로 보아도 계속 정체되어 있는 모습, 그러니까 탄소를 저감시키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더 문제는 왼쪽에 보이는 거는 그 에너지 컨섬션의 얘기인데요. 이게 노드가 이제 갈수록 슈링크,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에너지 컨섬션은 더욱더 커지는데 그거에 따라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탄소 배출량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위 이 업계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2030년이 되면 위에 있는 얘기는 반도체 산업의 전체 규모가 얼마나 될 거냐, 레비뉴 규모가 얼마나 될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1트릴리언 달러를 넘을 거다라고 대부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가 탄소 배출량이 위에 두 가지는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이든 아니면 지난번 그 몇 년 동안 이제 계속 10% 성장했던 모습이 되던 간에 계속 올라가는 모습일 거고, 저 아래쪽에 이제 초록색 그림은 한 2030년도 즈음이 됐을 때 이제 파리 협약이 있었던 2018년 수준으로 그 정도 수준까지로 이제 다시 좀 내린다고 하더라도 해야 되는 노력들이 스콥 1, 2에서는 50% 이미션을 줄여야 되고요. 스콥 3에서 최소한 5%는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아 그런가 보다라고 하겠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굉장히 갑갑한 타겟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 입장에서 기업들이 현재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좀 보았습니다. 뭐 아까 앞에서 KA 컨설팅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부분 기업들이 2050년에 넷제로 혹은 카본 뭐 뉴트럴 2030년까지 어떤 것들을 하겠다라는 타겟들은 다 잘 잡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발견을 해보면 이 왼쪽의 모습은 그 왼쪽의 색깔별로 스콥 1, 2, 3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동종의 그 반도체 업에서도 각자 자기가 현재 자기 에미션을 그 판단했을 때 나는 이 정도 배출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다르게 나타나죠.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저희가 지금 제기하는 문제는 과연 우리가 데이터를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 걸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또 하나의 오른쪽에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똑같은 회사가 똑같은 연도에 하나는 CSR 리포트, 하나는 CDP 리포트를 내었을 때 보시면 나의 스콥 3 배출량은 이쪽에서는 0.1이다, 이쪽에서는 0.6이다. 이게 한 기업 내에서도 일관성이 지금 현재는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전체는 아닙니다. 기업들의 이제 한번 반도체 기업들의 그 왼쪽에 있는 것들이 어떠한 그 탄소 저감 활동들을 하고 있느냐라는 걸 보면요. 쉽게 보시면은 빨간색이 많다는 건 아직까지도 기업들이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포인트고요. 특히나 아래쪽에 깔려 있는 스콥 3를 보시면 스콥 3에 대한 준비도는 굉장히 낮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하나 더 그냥 더블 클릭한 얘기인데 기업별로 그냥 얼마나 자기가 지금 스콥 3에 대해 그 충분히 리포트를 하고 있는지를 보아도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회사들을 보시면은 내가 스콥 3에 대해서 이만큼 배출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작은 숫자로 보이죠. 실제로는 저렇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측정이나 준비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정확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이건 또 하나는 기업들이 내가 탄소 배출 이 타겟을 언제 시점에, 세로축이 언제 시점에, 그 다음에 가로는 회사별로 스콥 1, 2, 3를 얼마나 하고 있다, 할 거다라고 하는 계획들을 좀 한번 저희가 도식화를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대부분 짧죠. 단기 목표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스콥 1, 2에만 포커스가 되어 있죠. 많은 기업들이 계속 똑같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스콥 3에 대한 준비도는 굉장히 약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스콥 1, 2, 3별로 각각 기업들이 어떠한 이니셔티브들, 내가 이런 활동들을 할 거야 라고 내용들을 한번 쭉 저희가 모아보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유사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리뉴어블 전력을 쓸 거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거야, PFC를 좀 줄여볼 거야. 이 정도에 그냥 다 수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직까지는 다시 그냥 말씀드리면 데이터 측정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자기의 측정이 제대로 안 되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계획도 굉장히 단기적이고 뭉뚱그려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챌린지를 우리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시각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고요. 이게 저희 BCG가 글로벌리 한번 서베이를 해봤었던 얘기인데요. 그 위에 있는 것 중에 오른쪽 9%라고 보여지는 게 뭐냐면 나는 스콥 1, 2와 3를 모두 다 측정 관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9%의 회사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측정을 잘 하고 있는 회사들일수록 아래쪽에 있는 동그란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는 건 내가 앞으로 넥스트에 탄소 저감을 50% 이상 할 거야라는 선언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57%나 있다는 거죠. 많이 알수록 내가 더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서베이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 이제 기업의 그래서 탄소 저감 활동을 나는 무엇을 할 거다라는 이제 목표를 좀 정리한 걸 보면요. 아까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 중에 대부분 세 가지의 그냥 하이레벨한 얘기에 좀 수렴하고 있다라고 한 반면에 잘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1, 2, 3를 다 나눠놓고 각각별로 어떠한 활동들을 내가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그래서 에너지 에피션시를 올리는 것도 있지만 리뉴어블은 여기서 무엇을 올릴 거고, 내가 예를 들면 공조는 어떻게 할 거고, 스콥 3로 가면 각각의 내가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의 전체 과정별로 무엇을 할 건지를 잘 정의를 하고 있더라라는 게 첫 번째 시사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 기업이 또 재밌는 걸 보여준 게 탄소 저감 활동 이퀄 내가 오히려 코스트가 들어가는 활동이라고 지금 대부분 기업들이 인식을 하시죠.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이니셔티브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 회사는 최종적으로 나는 오히려 코스트를 줄여간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하고 있는 탄소를 줄이는 활동과 비용을 줄이는 활동이 연계가 되었을 때 탄력을 받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결론 보러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뭐 네 가지 단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희는 첫 번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투명성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확하게 어떤 소스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거를 1, 2만이 아니라 3까지 명확하게 데이터를 확보하고 비저빌리티를 가지고 있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잘하고 있는 9%, 50% 이상의 탄소를 나는 줄일 거야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목표를 잡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기업에게 저희들이 좀 레커멘데이션 드리고 있는 내용은, 일단 첫 번째는 이게 나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결국은 나의 서플라이어들, 나의 고객들과 공유된 리파지토리를 좀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하겠다. 결국 스콥 3를 나 혼자 내 데이터로 이걸 모두 다 측정하고 커버하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의 그 서플라이 SCM 안에서의 공유될 수 있는 탄소 배출에 관련된 리파지토리를 만드는 활동, 나중에 또 뭐 토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활동들을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좀 도와줄 수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은 좀 힘을 받겠다라는 게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제 보통 반도체 특히나 제조로 가면은 공정 레시피는 매년 바뀌고 그 안에서도 똑같은 제품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효율화해 가면서 끝도 없이 바뀝니다.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이 원재료가 바뀌든 공정이 바뀌든 내가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쳐서 결국 나의 탄소 배출 스콥 3가 어떻게 1, 2, 3가 다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는 뷰를 가지고 있고, 이거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야 본격적으로 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요. 뭐 TSMC는 이거를 강력하게 지금 굉장히 추진을 하고 있죠. 근데 포인트는 사람이 못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건 AI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회사가 지금까지 하시던 방식의 내가 레거시 데이터들을 잘 모아서 어떻게든 한번 만들어 볼까가 아니라 그냥 모두 다 생각을 빨리 AI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만들어 볼까에 대한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빨리 가져오시는 게 조금 더 목표 달성에 갈 수 있는 길이겠다라는 게 BCG의 의견입니다. 여기까지 BCG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창욱 MD 파트너님까지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도체 산업 탄소 중립 글로벌 동향과 대응 전략 컨퍼런스 이렇게 준비된 이 세 분의 전문가의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발표 들으시다가 아마 궁금한 점도 있으셨을 것 같고요. 시간이 다소 짧아서 좀 아쉬운 감도 있으셨을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토론 세션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글로벌 환경에서 바라본 한국 반도체 산업이란 주제로 김경민 한국IR협의회 애널리스트가 발표를 해주셨고요. 반도체 주요 기업의 알리백 및 탄소 중립 저감 대책과 우리의 대응 전략이란 주제로 또 발표 두 번째 발표자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김범주 상무님께서 발표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보스턴 컨설팅 그룹 김창욱 MD 파트너님의 발표까지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연사를 무대 위로 모시겠고요. 그리고 또 이 토론 세션에 참여하시는 패널도 계십니다. 삼성전자 송두근 부사장님 오늘 함께 해주시겠고요. 솔브레인 정현석 대표이사님께서도 의견을 나눠주시고자 함께 해주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국 이용필 국장님께서도 본 컨퍼런스 그 주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서 발표해 주신 세 분의 연사 그리고 패널 세 분 그리고 오늘 이 토론 세션에 좌장으로 수고해 주실 분은 고려대학교 하윤희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리가 정돈되는 대로 저희가 지금 서둘러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무대 위로 모셔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해주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의견도 기다리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컨퍼런스의 그 릴레이 순서로 컨퍼런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반도체 산업 탄소 중립 글로벌 동향과 대응 전략 컨퍼런스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패널 토론 때 또 좋은 내용이 많이 공유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리가 정돈되는 대로 바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자리 지켜주시고요. 채널도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패널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세 분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이 송두근 부사장님 무대 위로 자리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솔브레인 정현석 대표이사님, 네, 이용필 국장님 지금 자리하고 계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패널 토론을 위한 준비가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좋은 내용이 많이 공유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함께 패널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좌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에너지산업분과 위원인 하윤희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오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시는데 발표자들한테 5분 정도 배정이 돼 있어서 근데 발표자들께서 알아서 그냥 5분 이상 10분 정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또 오늘 정말 되게 중요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 국제 산업 분업에서 보면 저희가 파는 입장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만들고 있는 이런 새로운 무역 질서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우리 기업들이 내가 쓰는 내가 내뿜는 것까지 관리하고 또 전기, 열애, 그다음에 공급망,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의 사용량까지 관리해야 되는 이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주셔서 굉장히 많은 시사점이 있었고요. 또 우리가 기업들한테도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많이 들어야 제대로 된 전략도 세울 수 있고 또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정말 좋은 구성의 토론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경민 애널리스트님 이 인도라든지 그다음에 우리의 반도체 후공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분석해 주셨는데 먼저
저도 요즘 챗GPT한테 엄청나게 많이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트레이닝을 시켜보면 놀라울 정도로 트레이닝이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은 뭐 모두가 쓰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용량이 늘어나게 될 텐데 AI 부분이라든지 후공정 이런 부분, 이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경쟁력은 어느 정도 수준이고 또 이 부분에서 탄소 중립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AI 관련돼서 패키징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메모리 패키징 중에서 HBM 분야를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합산 점유율은 90%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비메모리에 먼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던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 측에서 메모리 패키징에 좀 빠르게 적용하려고 고려 중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메모리 패키징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 쪽에서는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런 분야에서도 탄소 중립의 어떤 공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많이 쓰이는 공정은 이제 리플로우 공정인데요. 원래 그 플럭스 재료를 많이 썼습니다만 플럭스 리스로 가는 부분들 지금 이미 장비가 몇 대씩 도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정 같은 경우는 주로 습식 세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규 상장 기업이나 아니면 비상장 기업에서 건식 세정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양산에 제대로 적용이 된다면 패키징 분야에서도 역시 탄소 중립이 공정상 구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발표 내용 중에서 인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 시간이 없으셔서 너무 짧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인도가 뭐 반도체 부분뿐만 아니라 엄청난 경쟁력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반도체 부분에서 인도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이고 또 인도도 이제 공급을 하는 측이면 탄소 중립 쪽에 신경을 써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도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사실 공급도 가능하고 역시 거대한 수요처로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 6월과 7월에 미국, 일본과 각각 첨단 기술 및 반도체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고요. 현재 이제 진행 예정인 투자들은 주로 R&D 또는 패키징 위주입니다. 마이크론은 인도 남부에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건설하기로 약속을 했고, 마이크론 CEO님은 지금 이제 인도 분이시고요. AMD는 인도 북부에 R&D 센터 설립 지금 예정이고, 폭스콘 같은 경우 인도 남부 타밀나두 주에 제조시설 설립 예정이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현재 CEO는 미국 분이지만 이제 CEO 밑에 계신 분들은 인도 분들이 많으셔서 이제 인도에 엔지니어링 센터를 설립할 것으로 그렇게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반도체 산업은 아직 지금 초기 단계지만 패키징과 R&D 쪽에서는 설비 투자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탄소 중립에 대한 관심은 인도는 일단 관심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도는 파리 기후 협약의 중요한 참여국 중에 하나로서 2030년까지 GDP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 강도를 2005년 대비 30에서 35% 감소할 것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반도체 투자도 역시 탄소 중립 관점에서 같이 이제 병행해서 나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30%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는 초고효율 반도체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도 인도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실제 이제 막 공장이 지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정에 반영되는지 지금은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테스트 공정 같은 경우 실제 이제 물을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공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미리 대책을 세우면서 공장을 짓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아직 그 매스 프로덕션에 적용되지 않은 공정들도 인도는 보다 빨리 적용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홍조 사무님, 제가 5년 전에 대만 에너지부를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대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 또 이제 여기 화산지대 일본하고 연결돼서 굉장히 어려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해상풍력이나 이런 거를 늘릴 계획 이런 거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해상풍력이 전혀 뭐 계획이었지.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 제가 짧은 기간에 TSMC가 아리백을 선언하고 또 실제로 그게 일어나고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얘기하고도 굉장히 지금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들이 있는데 대만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서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아리백에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줬는지 그런 비결 같은 게 그거를 파악하고 계신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TSMC가 전반적으로 다른 조달 수단도 많이 있지만 가장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은 건 920메가와트의 대규모 해상풍력 계약을 체결한 건이고요. 그 해상풍력을 체결할 수 있었던 두 가지 대만 정부의 지원은 직접 지원이랑 간접 지원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직접 지원은 대만은 법제화를 통해서 망이용료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망이용료는 실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진 않았고요.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지원이 보다 주요한 영향을 미쳤을 텐데 대만이 해상풍력 확대를 국가 차원에서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입찰 시장을 크게 열어서 국가가 해당 물량을 확보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TSMC가 확보한 계약이 최초에는 대만 정부가 입찰 시장을 통해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오스테드의 계약을 대만 정부가 가져갔는데 TSMC가 아리백을 선언하고 이걸 이행하는 수단으로서 이 PPA 계약을 요구하면서 대만 정부가 그 계약을 이전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TSMC가 장을 열고 물량을 조달하는 경우 대비 훨씬 낮은 비용으로 행정 비용도 없고 입찰 경쟁을 통해서 저가에 형성된 물량을 정부가 확보하고 지원해 줬는데요. 국내 상황에서는 정부가 어떤 입찰 시장을 열어서 그 특정 기업을 해서 이전하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 많은 PPA 물량을 검토하시고 무엇이 최선인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이 과정이 국가가 주도로 지금 국내에서도 개설되어 있는 시장에 확보된 물량을 PPA 계약을 원하는 기업에게 이전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엄청 큰 발전했습니다. 뭐 해상풍력이라든지 재생에너지에서 엄청 앞서 나가는 기업인데 이제 이 해상풍력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리백에 엄청 지금 사활이 걸려 있는 상황이니까 그쪽을 PPA 물량으로 좀 할 수는 없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RPS 시장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 PPA 시장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 제약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조금 해결해 줘야 될 이런 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아까 조금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신다면 또 아까 RPS에서 사용하지 않는 어떤 그 REC들이 좀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것일까요? 국내가 해외 대비 물론 대만 대비는 우수하지만 유럽이나 미주 대비 절대적으로 재생에너지의 양이 부족하고 가격도 높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직접 PPA를 확대해 나가는 건 한계점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럼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게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에 담았던 거고 그렇다고 해서 PPA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바람직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PPA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은 실질적으로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리백을 이행하는 기업들을 생각해 보시면 국가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에게 물론 바람직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일이지만 정부의 자금이 직접 지원되는 건 우리의 지원 제도상으로는 굉장히 한계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발전사에 대한 지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PPA 계약을 하는 발전사에 보조금을 주거나 다른 제도적 혜택을 주는 방안을 PPA 쪽에서는 고려해 볼 만하고요. 이제 PPA 외에 다른 수단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해외에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있을 수 있지만 CDP에 더블 클레임이 되지 않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라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걸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CDP에서 보는 부분은 더블 클레임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지 이 부분이 국내에서 다른 사람이 비용을 많이 부담했냐 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했냐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대표적인 게 국내 FIT 물량 같은 부분입니다. FIT 물량은 국가가 그 돈을 다 부담하고 국가가 들고 있는 물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물량에 대해서 다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부여하고 그 부분을 활용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재생에너지를 기업이 조달할 수 있을 거고요. 물론 그게 재생에너지 직접 확대에 기여되지 않기 때문에 RPS에서 못 쓴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대 차원에서는
고려해 볼 만한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욱 파트너님 어디 계시니? 오늘 저도 저런 걸 되게 많이 만드는데 오늘 굉장히 이제 저는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제일 잘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기업은 돈을 버는 곳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욕을 먹지 않을 수준에서 그 다음에 이득을 가장 뭐 손해를 덜 보는 수준 이런 전략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수준으로 우리 기업들은 포지셔닝을 하면 좋을 것인지 또 이런 포지셔닝을 하는데 챌린지는 어떤 게 있을지 이런 걸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보시면은 이제 그 잘 파악하고 있는 회사들이 더 많이 감축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뭐 애플 같은 회사는 좀 삼성전자랑은 좀 다른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지만 굉장히 앞서가면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막 압박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애플 같이 우리 기업들의 상황을 보면 국내적 상황도 안 좋고 아리백도 힘들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1등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탄소 중립 측면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전략을 끌고 가면 좋을 것인지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해결해야 되는 어떤 챌린지 같은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시네요. 일단은 뭐 저도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우리가 이거를 리딩할 수 있는 국가 기업이 돼서 끌고 간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TSMC가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느냐 하면은 애플이 직접적인 고객으로서 워낙 큰 물량을 주고 있기 때문이겠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조금 더 메모리 포커스된 나라다 보니 상대적으로는 고객이 여러 고객들을 서브를 하고 있고 물론 애플이 중요한 고객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포인트는 이게 적정선에서 우리가 일단은 말씀하셨던 우리의 코스트 경쟁력을 잃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는 게 일단은 우선순위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제가 송 부사장님이랑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은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활동들이에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스콥 3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인프라부터 구축하는 것이 코스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필요로 하는 인력들과 업무의 실제 분산들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우리가 글로벌의 리딩보다는 고객들이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쓰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의 절충선 안에서 그 비용을 우리가 오히려 세이빙할 수 있는 목표로 나아갔을 때 조금 더 현실적인 목표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SK 최태원 회장님께서도 좀 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아리백 안에 SMR, 그러니까 원전은 이 정책 안으로 좀 집어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행히도 이 계획은 프랑스도 좀 밀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하지 않은 나라에게 제조업의 아리백을 달성하라라고 하는 목표 자체가 글로벌리도 서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SMR 측면에서 특히 우리는 정부의 좀 도움을 좀 받아서 SMR을 아리백 안에 좀 스콥 안에 들어올 수 있게 정책을 좀 푸시하는 것도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두근 부사장님, 저 고민이 엄청 많으실 걸로 아는데요. 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생각하고 또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저도 이제 한숨이 날 때가 굉장히 많은데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고 고민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내에 뭐 제조 시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서 그래서 조금 이때까지는 삼성은 좀 말을 많이 아끼신다. 라고 시중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면 또 정부가 도와줄 일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이런 게 해소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거라든지 이런 걸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좀 적극적으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저희가
탄노기에서 또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정부 측에도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통로로 굉장히 좋은 방식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회사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회사가 뭐 최근에 저희 이해관계자들이나 NGO 뭐 그다음에 특히 이제 커스터머들한테 탄소 중립에 대한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 이런 주문들을 이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뭐 아시겠지만 저희 고객사들은 뭐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이 선진 IT 기업이 대부분인데 이 기업들의 공통점들은 뭐냐면 생산하는 그 제품뿐만 아니라 공급망 전체에 대한 탄소 중립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 회사가 이제 처한 입장은 당연히 이제 저희도 그러한 그 메이저 IT 그 선진 기업들한테 반도체를 공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들이 요구하는 탄소 중립에 대한 이행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뭐 다 아시겠지만 여기 참석하시는 분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반도체라는 거를 만들려고 그러면요 실리콘 기판에다가요 아주 얇은 방막을 만듭니다. 심필름이라고 하는 거를 이 패터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대규모로 트랜지스터를 직접 하는 산업이에요. 반도체라는 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패터닝 공장에서 온실가스를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이제 이 스콥 1에 해당되는 건데 이런 직접 나오는 그러한 그 온실가스들을 다 모아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처리 비율을 현재도 이제 상당히 처리 비율이 높아져 있는데 이거를 현재 기술에서 완전히 기술 혁신을 뛰어넘어서 이 부분을 완벽하게 재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30년, 40년 로드맵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처리를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반도체는 아시겠지만 항온 항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온 항습이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그 장소는요 항상 온도가 일정해야 되고 습도가 일정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외부 열원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LNG를 이용한 보일러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일러를 이제 가동시키려다 보니까 이제 LNG가 많이 사용이 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CO2가 배출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찌됐든가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희가 30년, 40년 기술 로드맵을 가지고 최대한 보일러의 폐열 회수, 그러니까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폐열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걸 극한까지 재활용해서 쓰고 보일러 가동을 최소화로 좀 낮춰보자.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좀 진취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궁극으로 가서는 이런 LNG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대체 여론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저희 반도체 기업의 숙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직접 배출 스콥 1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관건이 스콥 2인데 스콥 2는 간접 배출이죠. 전력이죠. 반도체 사업은 불행히도 전력을 굉장히 많이 쓰는 기업 그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전기를 잘 아시겠지만 재생에너지라든가 탄소 중립 에너지 이런 걸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이러한 그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기 쉬운 무탄소 에너지를 조달하기 쉬운 해외 사업장은 이미 재생에너지나 무탄소 에너지로 100%로 전환을 완료를 했습니다. 작년에 다 완료를 했고 이제 국내가 이제 관건인데 지금 이제 그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업에서 바라는 거는 이러한 그 무탄소 에너지, 재생에너지에 대한 물량 확대에 대한 정확한 양하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가 된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그 탄소 중립을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저희가 2050년도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작년 2022년도 9월 15일 날 환경경영 서원 전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달성하려다 보면 쭉 가다가 뭐 2050년도에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고 꾸준히 2030년, 2040년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쭉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스콥 1은 저희 자체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충분히 어떤 테크니컬 로드맵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재생에너지 확보라든가 무탄소 에너지 확보 이런 부분들은 기업이 어떤 로드맵을 만들기에는 그닥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이나 그다음에 정부 관계자들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을 요청을 좀 드리고 또 협조를 좀 구해서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활동은 언제 정도로 바라고 계시는지 지금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라기는 언제 바라시는지. 저희야 2050년도의 국가 목표와 이제 같이 동행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전이라도 가능하다면은 먼저 선행해서 하는 것이 저희 IT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저희 삼성전자의 또 롤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저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정현석 대표님, 최근에 그 유럽의 공급망 실사법이라든지 ESG 의무화라든지 리포팅 의무화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다 스콥 3 이런 게 다 들어가도록 돼 있고 또 공급망 안에 있는 회사 중에 대표적인 기업인 솔브레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챌린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기업으로부터 삼성전자도 되겠죠. 대기업으로부터 얼마나 이렇게 이제 공시 자료나 이런 걸 요청받고 계신지 어느 정도 협업을 하고 계시는지 또 그래서 이런 것에 대응해서 이런 탄소 중립 전략은 어떤 걸 짜고 계시는지 좀 말씀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희는 2차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 3대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7대 한국의 대기업들이 저희의 주요 고객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준비는 하긴 했지만 작년, 특히 올해 들어서 이 그 탄소 중립이나 ESH에 대한 그 자료에 대한 요구가 엄청 거세진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7대 고객이 전부 올해 그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대해서 리포트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했고요. 그 다음에 그 CDP, 그러니까 카본 디스클로저 프로젝트요. 이게 저희가 2012년에 그 상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부터 저희가 리포트를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7대 거래선 중에서 4개의 거래선이 CDP의 탄소 배출량을 등록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했고요. 그래서 이 탄소 배출에 관한 것들은 그야말로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암만 해도 대기업보다도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훨씬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노하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준비를 해서 이제 했는데 이게 저희는 이제 스콥 2까지 리포트를 했고요. 결국은 이제 조만간 이제 스콥 3. 저희의 스콥 3는 작은 중견기업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이 되겠죠. 저희도 하는데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스콥 3, 저희의 스콥 3까지 간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기업에게만 맡겨놔서는 아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반도체 얘기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2차 전지에서의 그 탄소 중립 이슈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별로 그 풋프린트 이슈가 있을 때는 2차 전지는 사실 해외 공장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 반도체 대비해서. 그러면 저희는 그래도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저희 회사의 해외 공장에서 제품별 풋프린트, 특히 유럽 쪽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것도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대기업이나 아니면 저희 같은 중견기업, 더 나아가서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부분에 어떤 진짜 실질적인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나 아니면 협의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물론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좀 덜하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대기업과 같이 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아니면 하이닉스하고 매달 실무진들이 모여서 베스트 프랙티스도 공유를 하고 가이드라인도 받고, 아니면 삼성전자하고는 환경부의 이제 스마트 에코 플랜트 뭐 이런 프로젝트도 같이 들어가고 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소 중립은 그래도 괜찮은데 ESH까지 좀 넓혀 보면 요구하는 주체마다 서로 비슷한 데이터를 다른 형식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회사 내에서도 서로 다른 부서에서 비슷비슷한 데이터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걸 대응을 좀 하려고 어떻게든 뭐 데이터 풀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하려고는 하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딱 탄소 중립뿐만 아니라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ESH까지 한다 그러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서의 어떤 표준 데이터 풀, 아니면 2차 전지 산업에서의 표준 데이터 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도 좀 해야 조금 중견기업,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스콥 3, 저희의 스콥 3인 작은 기업들이 대응할 때 조금이라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용필 국장님, 지금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중심 산업 중에 하나고요. 근데 또 경쟁이 좀 격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 지금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인데, 정부와 기업의 공동 대응 경험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그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꼭 뭐 미중뿐만 아니고 이제 뭐 유럽도 그렇고, 유럽도 저 반도체법을 만들고 있고, 저 일본도 여러 그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뭐 보조금이라든지 해서 그 경쟁에 같이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미중 반도체 그 경쟁 같은 경우에는 저 반도체 산업을 그냥 단순히 뭐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이제 안보 자산으로 봐서 이 미국에 이제 투자를 했을 때 뭐 중국에 투자하는 저 추가 투자를 제한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저 중국에 있는 이제 우리 기업들, 또 저 중국에 있는 저 다른 나라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 저 장비를 도입할 때 거기에 이제 특정 제한을 둔다든지 이제 그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뭐 기업이 잘 대응을 해 오셨지만, 이건 뭐 기업만으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정부 대 정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업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도 투자를 잘 하고 그 다음에 경영을 잘 해야 되겠지만, 이제 해외에 있는 그런 저 공장이나 사업장들이 또 거기에서 잘 사업을 했을 때 기업이 성장할 수 있고, 또 이제 국내나 뭐 해외에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좀 될 수 있도록 관련 정부하고 협의를 했고,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 반도체법에 이제 그 투자 제한 관련된 가드레일 부분에서도 이제 우리 기업들의 의견이 좀 충분히 반영이 된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저 중국에 있는 우리 공장에 장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 장기 허가 형태로 받아서 계속 좀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저 성과가 있었다. 이제 이게 하나의 경험이고요.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미중 간의 이제 패권 같은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탄소 중립 관련해서도 이제 여러 나라에서 뭐 새로운 규제들을 이제 도입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기업들하고 같이 이제 의견을 내서, 사실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당연히 가야 될 부분이고, 이제 우리나라도 NDC라든지 2050년까지의 목표를 갖고 우리 저 산업계와 정부가 같이 힘을 합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앞서 우리 저 발표하신 분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NF3 같으면은 지금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들을 이제 개발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과거에도 보면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그 물질을 개발을 할 때는 10년 이상
같이 개발을 했고 그게 또 공정에 들어가서 공정에 제대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고 준비하는데도 5년 이상의 그런 시간들이 실제로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NFT 같은 경우에 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 탄소 중립 관련된 부분에 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우리가 가야 되는 목표와 또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면 국내 그 수출의 지금 현재 19%, 그 다음에 전체 GDP의 8% 이상 이걸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들이 계속 국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이 탄소 중립과 그 산업에 우리 경제에 대한 그 기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균형이 있을 수 있도록 잘 하여튼 그 부분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안 계셔서 조금 국장님께 조금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아까 정현석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그 김범조 상무님도 이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사안에 조금 말씀을 주셨거든요. 특히 뭐 공급망 속에 있는 회사들이 이제 ESG 대응을 하기 위해서 또 탄소 관련한 리포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애로를 겪고 계신 게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ESG 문제라든지 이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체 같은 걸 좀 만들면 좋겠다고 하셨고 다른 정책 대안도 제시를 하셨는데 혹시 산업부가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ESG 관련된 부분은 뭐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이가 굉장히 좀 복잡하고 그다음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시스템이라든지 갖추기 위한 그런 그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협회하고 이 그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또 그 ESG 관련된 그 평가 기준 같은 부분들도 조금 더 잘 이제 구체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또 기관이나 국가마다 좀 뭐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조율하는 노력들을 계속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말씀 주신 부분들은 이게 지금 반도체 산업 또는 2차 전지 산업 이게 각각을 하는 게 필요할지 아니면 우리 기업들의 사이즈에 맞춰서 하는 게 필요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 좀 특성을 보고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좀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에너지 쪽 관련해서 아까 이제 아리백 이런 말씀하셨는데 또 에너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반도체 같으면은 굉장히 전력이나 그러니까 이제 그 스콥 2에 그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수도권에도 하이닉스와 삼성 이제 양사가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데 일단 전력 관련해서는 크게 이슈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안정적이고 그 고급의 그 전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느냐라는 것과 그 다음에 말씀하신 지금 아리백이라든지 또는 카본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가치적 목표를 같이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어떻게 이제 공급할 것이냐의 그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 적기 공급 관련한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전력 수급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 NDC라든지 앞서 그 말씀 주신 그런 국가 탄소 감축 목표에 맞춰서 지금 같이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그런 정책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업계가 필요로 하는 그다음에 우리 국가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일단 계속 잘 협의하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창욱 파트너님 아까 발표하실 때 좀 시간이 짧았거든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래서 아까 디스커션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시겠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조금만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나 봅니다. 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리 탄소 중립 녹색 성장위원회 아주 중요한 정책 고객입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먼저 ESG 관련해서 정말 복잡다단하고 주관적인 것도 있고 해서 지금 금융위에서는 특히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 부분은 일종의 컴플라이언스 차원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옥스퍼드 대학이 이제 녹색금융의 보면 본산격인데, 앞으로 10년 뒤면 ESG라는 게 동일선상에서 쓰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왜냐하면 S와 G는 굉장히 좀 주관성도 있고 정량화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E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지금 녹색금융의 한 대여섯 가지 중요한 정책을 지금 고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답답한 마음을 좀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겠고요. 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TSMC가 대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해상 풍력으로 리뉴어블 에너지를 조달하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상당한 특혜를 받고 있는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조금 기탄 없이 좀 얘기를 제가 듣고자 하니까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금 이제 카본 프리 얼라이언스를 사실 그 삼성이나 많은 기업들도 내심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리뉴어블 100와 같은 일종의 인증과 가이드와 검증이 되는 체제까지 가지고 이미 작동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카본 프리 얼라이언스라는 건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건데, 어떤 좀 조언이라 그럴까,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참고로 지금 이제 용인시에 삼성이 아주 큰 그 클러스터,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 중이잖아요. 제가 이제 용인시장님이랑 등등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전력 소비 수요를 한 9기가와트 정도로 예상을, 원래는 7기가였다가 더 늘어났는데, 그래서 용인이라는 지리적인 것도 갈 때 SMR, 이제 조금 미래형이긴 하지만 또 삼성이 그 클러스터가 준공이 될 때도 그 정도 되니까 그런 것이 불가피한 게 아닌가라는 내부 의견도 있습니다. 이거는 주민들의 동의도 거쳐야 되고 막 이렇지만, 그래서 카본 프리 얼라이언스에 대한 바람은 기대, 바람 또는 지금 당장의 어떤 정책적으로 좀 바람이 있다면 좀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거는 제언인데요. 이 반도체는 제조 과정에서 고도화될수록 온실가스가 늘어나는 그런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공정 과정상 더 잘 만들려면은 더 아까 NF3 같은 말씀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대체 물질 하는 시간이 걸리고, 그런데 사실은 반도체가 에너지 효율화나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반도체가 탄소 중립 자체에 기여하는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반도체 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는 좀 잘 안 들리는데, 그런 것들을 반도체 협회, 그리고 우리 이용필 국장님 나와 계시는데, 반도체가 그 인더스트리 자체가 탄소 중립에는 특히 에너지 효율화나 앞으로 이제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이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뭐 자율주행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기여하는 것들을 조금 개량화할 수 있다면 어떨까, 이런 정책적인 우리 탄녹이랑 좀 같이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애플의 아리백 담당하는 디렉터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도 만났어요. 한 5, 6년 전으로 기억나는데, 그때는 맨데이터리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오바마 정부 때 EPA 환경청장을 지낸 분이 그 애플의 그 아리백 디렉터였거든요. 총괄 디렉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거는 뭐 법이 아니라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차원으로 와 있고요. 그 이제 궁극적으로 스코프 3는 물론이고, 더 애플 입장에서는 삼성이 스코프 3에 해당됩니다. 애플의 입장에서, 그죠? 삼성이 스코프 3예요. 이 큰 회사가. 근데 더 큰 스테이지로 넘어가기도 할 겁니다. 이 스코프 3 얘기 나온 지도 불과 한 2년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근데 이 속도감을 볼 때는 우리가 정신 진짜 바짝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예, 제가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 저 두 질문에 대해서 좀 잡을. 삼성전자는 그
TSMC가 이렇게 리뉴어블 에너지를 조달하는데 PPA를 비롯해서 좀 어떤 그런 방안. 저희가 어떤 뭐 구체적인 방안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뭐 아까 우리 그 김범조 사무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 국내 기업들이 대부분 그 RPS 제도 하에서 녹색요금제 가지고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거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그 녹색요금제가 그러니까 RPS 제도가 언제까지 존치할 거냐 그 부분은 이제 한전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소위 이야기해서 재생에너지 발전업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더 이상 RPS에 조달하는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는 분명히 녹색요금제로 공급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기업들은 대부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판에서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저희도 경쟁력이 있는 PPA, 어차피 PPA 시장은 저희가 여러 그 컨설팅 업체와 이야기를 해보면 2030년도 기점으로 해서 RPS보다는 이제 PPA가 민간에 많이 풀릴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저희가 얼마나 경쟁력 있는 PPA를 많이 그 수용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할 거고 지금 대부분 PPA 부분은 이렇습니다. 현재 전기요금 대비해서 전기요금이 연평균 2.5%가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3.4% 정도 올라갈 것이냐를 그래프를 그리고 PPA를 픽스드 프라이를 했을 때 이익 보는 적분값이 결국은 이득이다 그러면 ROI가 나오는 거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불행하게도 반도체 기업이 필요로 하는 PPA 양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굉장히 큰 분량인데 이거를 하나 모아가지고 PPA를 물론 이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조그만 거 뭐 50메가와트짜리 뭐 이렇게 모아서 해본들 뭐 속된 말로 좀 간의 기별이 안 가는 그런 작은 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앞으로 저희가 탄소 중립을 갈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이런 재생이라든지 무탄소 에너지가 어떻게 이제 규모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피지빌리티를 명확히 정부에서 좀 주고 그다음에 우리는 조달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이제 경쟁력 있는 PPA를 확보하는 것이 일단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저희 내부적으로 굉장히 스터디를 많이 하고 있고요. TSMC가 뭐 물론 이제 풍력 발전이 우리나라 대만 해협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풍량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용성도 주민 수용성도 저희 쪽보다 조금 나은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지만 저희 나라도 포텐셜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LCOE라든가 이런 거를 정확히 좀 센싱을 해서 저희도 시기가 되면 적극적으로 아마 참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용필 국장님도 친정에 오셨는데 한마디. 저 아까 말씀을 드려서요. 뭐 다른 건 아니고 그 지금 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송두근 그 부사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그 탄소 중립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뭐 기존에 있는 수단하고 그다음에 원자력 에너지 같은 부분을 이제 어떻게 더 그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런 이니셔티브 이제 활동도 이제 강화를 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리백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그 계획을 이렇게 잡아놓고 있지만 그 부분들이 이제 뭐 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이 이제 계획이 있지만 아리백 그런 그 목표하고의 뭐 부합성이라든지 어떻게 이제 갖고 갈 것이냐는 저희 그 에너지 파트에서 계속 그 관련 우리 기업들하고 수시로 계속 소통을 하면서 지금 그 부분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그 수단으로 이제 녹색요금제가 들어오게 된 거는 우리나라의 그 REC 가격이 비쌌고 그다음에 PPA 같은 경우에도 그걸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적용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높은 가격으로 그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야 되는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녹색요금제라는 이제 그 수단을 CDP에서 인정하는 그런 수단을 이제 만들어낸 것이고 그게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상황이 바뀐다고 하면 그 부분들은 뭐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산업부에서도 뭐 PPA라든지 그런 REC 구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같이 이렇게 검토를 잘 하고 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플로어에 한 질문 한 개 정도는 오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민주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한 분만 받겠습니다. 민주적이고 싶은데 청중께서 호응을 안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주대영 대표이사님께서 각 개별 기업들이 스콥3 해당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체계를 다 구축하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좀 주셨고 충분히 공감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 스콥3라는 게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협력사지만 그 회사 입장에서는 스콥1, 뭐 스콥2 해당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회사들이 다 자기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을 가지고 정확하게 산정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정부 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각 개별 기업 단위에서 브로시라기보다는 표준적인 그런 데이터셋을 좀 구축해서 비용이나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 좀 하고 그런 R&D를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일단 한번 시도를 좀 했다가 이제 여러 가지 좀 보완 부분들을 좀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뭐 LG나 더 그 제품 종류가 다양한 그런 화학회사 쪽에서도 한 3년 정도 걸려서 이런 LCA를 다 구축했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성도근 부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삼성전자 입장에서의 스콥3 관련된 뭐 현재 진행 상황이나 계획 같은 게 좀 있으시면 좀 같이 공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 연속이어서 참 당황스럽긴 한데 LCA는 기본적으로 반도체 업종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해내느냐가 저희 반도체 업종에서 경쟁력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희 커스터머들이 요구하는 게 뭐 재생에너지를 얼마 썼습니까? 뭐 이런 부분보다는요. 저희 커스터머들은 PCF 값을 많이 원합니다. 그러니까 프린트 카본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의 칩을 만들 때 스콥1은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스콥2는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또 스콥3는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커스터머들한테 저희가 PCF 데이터를 드리려면 궁극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건 스콥1, 2는 기본이고요. 협력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스콥3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다 LCA 관점에서 조사가 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 저희 400여가 넘는 협력사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참석하신 솔브레인도 같이 참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시기적으로 좀 더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일부는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활용하고 있고 어찌됐든 이거에 대한 정밀도를 계속해서 높여나가는 활동들을 좀 하고 있어서 그 반도체 업종에서의 그 스콥 1, 2, 3에 대한 정량화를 할 수 있는 특히 스콥 3 부분의 정량화 그 기반이 되는 LCA의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업계에서도 이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더 이상 없다고 빨리 마무리하라고 재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어렵지만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는데 저는 더 모자란 것 같습니다. 아직 못 마릅니다. 그래서 특히 문제는 에너지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 삼성전자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지만 에너지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제가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에너지 파트를 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고요. 저도 에너지 파트에서 좀 우리가 점검을 좀 더 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위원장님 저희가 조금 더 전문가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해서 조금 다 방안을 마련해서 정부에 전달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솔직한 얘기와 또 어려움 또 전문가적 식견을 보태주신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 세션 1의 토론 세션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윤희 교수님께서 훌륭하게 잘 이끌어 주셨고요. 한정된 시간 안에 반도체 분야 산학연 전문가분들이 함께 모여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과 같은 자리가 더욱더 많이 만들어져서 좋은 내용이 공유될 수 있는 시간이 자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안내에 따라서 이제 소회의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반도체 산업 탄소 중립 글로벌 동향과 대응 전략 컨퍼런스 세션 1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